이 일기는 제가 남기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요. 방금 전 병실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6년 전 제가 잃어버린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울지 마.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잖니. 제 마음은 정말로 행복했어요. 아들은 다가와 제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고통스러웠던 날들, 절망의 시간들,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오늘. 모든 건 36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Wake Up 88년 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했어요. 남편, 저, 그리고 우리 아들 철이. 천안 동남구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남편은 천안 시내버스 기사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 반이면 차고지로 나가곤 했죠. 그 시간, 저는 철이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했어요. 당시 철이는 국민학교 1학년이었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기 싫어하면서도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죠. 철아,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다. 엄마, 5분만 더. 그럴 때마다 남편의 손목 시계를 만지게 해주면 바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손목 시계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째깍째깍 소리, 움직이는 시침과 분침이 아이 눈엔 신기함 그 자체였죠. 그때의 그런 일상들이 저희에게는 작은 행복이었어요.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아도 항상 웃음이 있었죠. 그 평범함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초여름 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1988년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면도하는 소리에 저도 일어났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게 마지막 인사일 줄은 몰랐어요. 오후 2시 반쯤이었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 목소리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천안 의료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고 그 순간 직감했어요. 무언가 아주 큰 일이 생겼다는 걸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버스 회사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중앙로 사거리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 남편은요? 괜찮은가요? 그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 작게 말했어요.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응급실에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얼굴엔 상처가 있었지만 편안하게 잠든 얼굴이었어요. 손을 잡았어요. 아직도 따뜻했죠. 여보, 철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일어나요. 아무리 불러도 그 눈은 다시 떠지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뭔가 이상했어요. 철이가 유난히 학교 가기 싫다고 했대요. 고모,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하지만 형님은 짜증을 내며 소리쳤죠. 안 돼. 꼭 가야 해. 결국 철이는 어쩔 수 없이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아침 8시쯤이었대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오후 3시가 넘었는데도 철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형님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어디서 놀고 있겠지. 하지만 5시, 6시가 되어도 안 돌아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철이를 봤다는 애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형님은 미친 듯이 철이를 찾아 헤맸대요. 성환읍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천안 시내까지 가서 아이 이름을 불렀대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다음 날엔 천안역까지
갔대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철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형님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도저히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거죠.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저에게 철이가 잘 지낸다고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다고 한다. 고도했죠. 그때 저는 결핵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무려 6개월 동안 요양원에 있었죠. 매일 밤 생각했어요. 우리 철이는 밥은 잘 먹을까? 잠은 잘 자고 있을까?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할까? 마침내 퇴원하던 날, 저는 바로 형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저예요. 영숙이요. 오늘 퇴원했어요. 선생님이 완치라고 하셨어요. 그래? 아이고, 잘 됐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형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말끝마다 머뭇거렸어요. 우리 철이, 괜찮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형님이 말했어요. 그게 철이가 엄마 보기 싫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뭐라고요?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나 봐.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우리 철이가 저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니요. 형님은 아이에게 설명했다고 했어요. 엄마가 아팠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철이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걸까? 내가 너무 부족했나? 엄마도 아빠도 다 떠났다고 생각했겠지. 그래도 믿었어요. 형님이 철이를 데리고 다시 올 거라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형님은 철이를 계속 찾고 있었대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형님이 혼자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철이 없이 혼자였어요. 문을 열자 형님 모습에 놀랐어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얼굴은 야위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요.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은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계속 울면서 사과하셨어요. 도저히 무슨 일인지 감이 안 잡혔어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말씀 좀 해보세요. 그때 형님이 제 눈을 바라보며 울먹이며 말했어요. 철이가 사라졌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네? 사실은 거짓말했어. 철이는 며칠 전 학교 간다며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럼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형님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 정말 무서웠어.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절망이었어요. 이건 정말 끝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은 하나뿐이었어요. 철이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고 형님과 함께 천안역, 시외 버스터미널, 골목골목마다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어요. 혹시 이 아이 보신 적 있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가게 직원들, 버스 기사들, 누구든 붙잡고 물었어요. 몇 달 동안 계속했어요. KBS, 아침마당, 미아찾기 코너에도 여러 번 신청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만큼 실종아동이 많았거든요. 997년쯤 실종아동 찾는 시민단체가 생겼어요. 형님이 바로 가입하셨어요. 그분들이 함께 전단지를 붙이고 도와주셨어요. 그땐 인터넷도 없었어요. 발로 뛰고 손으로 붙이고 직접 물어보고 하나하나 혼자서 다 해야 했죠. 그러다 1996년 신부동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살기 위해서였죠. 그래도 일하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철이를 찾아다녔어요. 형님은 늘 함께 해줬어요. 가게 차리는 것도, 손님 많은 날엔 설거지도, 무엇보다 아이를 찾는 일엔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그 시기쯤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영수가 이젠 재혼해. 좋은 사람도 있잖아. 하지만 저는 늘 말했죠. 아니에요. 철이가 돌아올 때까진 혼자 살 거예요. 매년 철이 생일이 오면 혼자 미역국을 끓였어요. 작은 촛불을 켜고 빈 의자 옆에 앉아 말했어요. 생일 축하해, 우리 철아. 매년 철이 생일이 오면 저는 말했어요. 철아, 생일 축하해. 언제 와서 엄마랑 같이 미역국 먹을래?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저는 믿었어요. 우리 철이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거라고요. 30년 넘게 정말 끝없이 철이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형님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사셨어요. 명절마다 빠짐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처음엔 그런 형님이 미웠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란 게 참 묘해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형님을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매년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형님의 모습을 보며 알게 됐어요. 이 사람도 나만큼 괴로웠겠구나. 그렇게 저는 30년 넘는 세월을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아픔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제 인생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몇 달 전부터 속이 자꾸 아팠고 입맛도 없고 몸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곧 70인데 어디 하나쯤 아플 수도 있지 싶었죠.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몸무게도 빠지고 국밥집 일도 힘들어졌어요. 형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영수가 얼굴이 너무 말랐어. 병원 가 봐야겠어. 괜찮아요, 형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형님의 강한 권유에 결국 큰 병원에 가게 됐어요. CT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얼굴로 오셨어요. 췌장암입니다. 그리고 간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지금 상태로는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고 종양내과 입원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성호 선생님이셨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참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숙님, 제가 담당의 이성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며칠 뒤 회진 중이던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체온천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 순간 갑자기 철이가 떠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성호 선생님을 보고 있는데 어느샌가 제 아들 얼굴이 겹쳐졌어요.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46입니다. 아, 우리 아들도 그 나이쯤 됐을 텐데 오늘따라 유난히 보고 싶네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드님, 멀리 계신가요? 아니요, 어릴 때 잃어버렸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안타깝게 변했어요. 30년이 넘었네요. 꼭 다시 만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목소리마저도 어딘가 익숙하게 들렸죠. 그리고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배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간호사 두 분이 달려왔고 급하게 의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성호 선생님, 지금 안 계세요. 다른 선생님 불러야 해요.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자 선생님이 뛰어오셨어요. 청진기를 목에 걸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 얼굴은 선명하게 보였어요. 우리 철이야.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응급처치가 바로 시작됐죠.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인 확보하고 진통제 준비해 주세요. 그분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너무도 따뜻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진정하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너무 익숙한 목소리. 급성 췌장염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정시켜야 합니다.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선생님 얼굴만 계속 떠올랐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아까 저 도와주신 의사 선생님, 누구세요? 아, 김민준 선생님이요.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40대 중반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나이도 맞고 얼굴도 너무 닮았어요. 정말 우리 철이일까? 30년이 지났는데 내가 정말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도 이상할 정도로 자꾸만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병원 정보도 더 알아봤어요. 김민준 선생님은 종양내과 의사시고 이성호 선생님과 같은 팀이에요. 결혼도 하셨고 아들도 있으시고요. 서울에서 쭉 사셨다네요. 들을수록 마음이 복잡했어요.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확신이 안 섰어요.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의사실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드디어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그분은 책상에 앉아 차트를 보고 계셨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박영숙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날 응급 상황 때문에 놀라셨죠?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목소리, 정말 우리 철이 목소리 같았어요. 네,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사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사적인 질문이요.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조심스럽게 여쭸어요. 선생님, 혹시 어릴 때 어디서 자라셨어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답하셨어요. 서울에서요. 혹시 고향도 서울이세요? 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그 순간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왜 그러시죠? 죄송해요. 혹시 제가 아는 분 자녀분이 아닐까 해서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서요. 부모님, 없습니다. 두 분 다 어릴 적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무너졌어요. 이름도 다르고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하고 보호시설에서 자랐다는 말까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내가 너무 간절했구나. 닮은 사람을 보고 착각했나 보다. 병실로 돌아가며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얼굴이, 그 목소리가, 그 기운이 너무도 우리 철이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창밖으로 그분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볼 때마다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철이 같았어요. 다시 가서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넘겨야 하나? 매일매일 고민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는 그 마음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 이성호 선생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박영숙님, CT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예상보다 상태가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정확하긴 어렵지만 길어야 남은 3개월, 짧으면 몇 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암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제 머릿속엔 단 한 사람만이 떠올랐습니다. 김민준 선생님, 혹시 정말 그분이 우리 철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의심할 시간도 없었어요. 죽기 전에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저예요. 영숙이요. 어머, 영숙아, 요즘 어때? 병원 생활은 괜찮아? 형님, 저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 병원에 우리 철이랑 너무 닮은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나이도 딱 맞고 얼굴도 꼭 같아요. 저 혼자 확인할 자신이 없어요. 부탁드릴게요. 와주세요. 이게 마지막 부탁일지도 몰라요.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왠지 진짜 끝이 다가오는 기분이었거든요. 알겠어. 내일 첫 기차 타고 서울로 갈게. 형님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그 아이일까? 모르겠어요. 근데 가슴이 그렇게 말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정말 우리 철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형님이 도착하셨어요. 여행으로 지쳐 보였지만 그 눈엔 단단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어디야? 영수가 와주셔서 감사해요. 7층 의사실에 계세요. 우리는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그분이 나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계셨어요. 형님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어머나. 그분을 보며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철이야. 우리 철이 맞아. 정말요. 확실해요. 저 눈썹, 저 얼굴. 난 알아. 우리 아이 맞아. 그날 오후, 우리는 선생님이 회진을 마치고 복도를 걸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잠시만 괜찮으실까요? 죄송해요. 지금 좀 급해서요. 그때 형님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부탁드려요. 제발.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고 선생님은 당황한 듯 형님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형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철아. 그 순간 선생님의 눈이 흔들렸어요. 마치 오래된 무언가가 툭 하고 깨어진 것처럼요. 진료실로 들어가시죠. 우리는 조용히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세 사람. 침묵 속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형님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혹시 1988년 천안에서 실종된 아이 기억하시나요?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왜 모르시죠? 신부초등학교 기억하시나요? 선생님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철아, 엄마가 널 떠난 게 아니야. 엄마는 결핵에 걸렸었어. 널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핵. 형님이 또다시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철아, 정말 미안해.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차별하고 그렇게 떠나보내게 될 줄 몰랐어. 내가 널 망쳤어. 그는 고개를 떨구었고 눈갰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도 거짓말했어. 너가 엄마 보기 싫어한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조용히 손을 뻗었어요. 철아, 엄마는 단 하루도 널 포기한 적 없어. 매일
매년 너만 찾았어.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널 감염시킬까봐 잠깐 형님한테 맡긴 것뿐이야. 그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정말 미안해, 철아. 형님도 울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난 평생 엄마를 미워했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거든. 아니야, 철아. 절대 아니야. 엄마는 항상 너를 기다렸어. 매년 내 생일마다 촛불을 켜고 미역국을 끓였어. 그는 고개를 숙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 순간 그가 저를 안았어요. 36년 만에 다시 품에 안긴 아들. 우리는 오래도록 울었어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형님도 함께 울었고 철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고모. 이젠 다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는 36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현실이 다가왔어요. 제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며칠 후 철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이성우 선생님과 상의드렸어요. 이제부터 제가 엄마의 담당 의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그럼 이젠 정말 엄마의 아들이네. 그날 밤 침대 옆에 앉은 철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전 보호시설에서 자랐어요. 이름도 김민준으로 바꿨어요. 왜? 그 이름이 싫었어요. 고통이 떠올랐거든요. 엄마가 날 버렸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이겨내려고. 정부 지원으로 대학에 갔고 의사가 되었고 도움을 준 이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대요. 잘했다. 우리 아들.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다. 병원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간호사였어요. 결혼했고 아이가 있니? 네. 아들이에요. 이름은 준호예요. 내 손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엄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의사가 되어 이렇게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건 운명이에요. 그러게.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나 봐. 철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들이 엄마 돌봐드릴게요. 저는 또 울었어요. 기쁨이었고, 미안함이었고, 사랑이었어요. 며칠 후 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 소개해드릴게요. 가족. 네. 오늘 오후에 아내랑 아들이 병문안 올 거예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거울도 보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옷매무새도 다듬었어요. 오후 3시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철이가 들어왔고 그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과 초등학생 아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제 아내 지은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아들 준호예요. 며느리 지은이는 조용히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은입니다. 정말 단아하고 착해 보였어요. 그때 손자가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예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가 벅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손자, Don't 준호가 달려와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찾았대요. 그래, 준호야. 할머니가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저도 할머니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남편이 어머님 얘기 많이 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철이 잘 돌봐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요. 그 순간 세 세대가 함께 있는 자리. 저는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야. 철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 후로는 정말 꿈 같은 나날이었어요. 철이는 제 담당 의사가 되었고 정성을 다해 저를 돌봐줬어요.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요? 우리 철이가 옆에 있는데 아픈 데가 어디 있겠니? 그는 약을 챙기고 주사를 놓고 베개를 다듬어 줬어요. 간호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지은이랑 준호도 자주 병문안을 왔어요. 지은이는 과일을 깎아주고 이야기꽃을 피워줬어요. 어머님, 오늘 준호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준호가. 네,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대요. 준호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린 거예요. 그림엔 병상에 누워있는 제가 있고 그 옆에 웃고 있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준호가 제 볼에 뽀뽀해줬어요. 할머니도 우리 준호 많이 사랑해. 그 순간 병실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마치 이렇게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형님도 가끔 병문안 오셨어요. 영수가 정말 다행이다. 철이 결국 찾았구나. 형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야, 우리 철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줬고 결국 엄마랑도 다시 만났는데 그걸로 됐지. 뭐 어느 날 철이 옆에 누워있으면서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죽기 전에 아들을 만나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런 말 마세요. 시간 아직 많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걸. 철이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했으니까요. 전이지어스 4년 2월 18일. 이건 제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 글씨가 자꾸 삐뚤지만 꼭 남기고 싶었어요. 우리 철이는 아무 말 안 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몸이 점점 말을 안 듣는다는 걸. 그래도 여한은 없어요.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우리 철이를 마침내 만났으니까요. 36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시간. 그 마지막 2달이라도 진짜 엄마로 살 수 있어서 하늘에 감사합니다. 우리 철이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했어요. 예쁜 며느리와 함께 대화 나누고 손자가 제 볼에 뽀뽀해주는 일. 상상도 못했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형님, 이제 더 이상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히 그동안 용서했다고 말은 했지만 속으론 원망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뒤돌아보니 알겠어요. 원망이 무슨 소용인가요? 결국엔 모두 지나가는 건데 이제 바라는 건 하나뿐이에요. 우리 가족, 철이, 지은이, 준호, 그리고 형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제 저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철아, 30년 넘게 부모 없이 외로웠지. 그래도 멋지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는 정말 미안해. 남은 날엔 꼭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준 가장 큰 선물. 그게 바로 너야. 고마워. 사랑해. 엄마 어머니의 49제를 지낸 날, 고모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고모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 고모님은 남은 인생을 실종 가동 찾는 일에 바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주 실종 아동센터에 나가 상담 봉사를 하시고 전단지를 함께 붙이고 마음을 나누며 그날의 자신처럼 외로운 부모들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다시 만나는 날이 올 거예요.
고모님의 이야기는 많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했어요.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그 진심이 누군가에겐 삶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5년 2월 23일.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준비 다 됐지? 응, 가자. 이른 아침, 우리는 천안 방향의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지은이, 준호, 그리고 고모님까지 함께였어요. 묘소에 도착하니 따뜻한 봄 햇살이 어머니의 이름 위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노란 개나리가 살랑이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준호가 제일 먼저 나섰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는 꽃을 정리하며 차분히 속삭였어요. 어머님, 그곳에서는 편안하시죠? 어머님을 만나서 저 정말 행복했어요. 고모님은 조용히 묘비를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젠 마음 놓고 편히 쉬어요, 여동생아. 저도 무릎을 꿇고 작게 말했어요. 엄마, 천안 신부동 집은 정리 잘했어요. 유품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아빠 손목시계도 가져왔어요. 준호가 크면 물려주려고요.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젠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살랑이는 봄바람이 불어오더니 개나리 꽃이 피 하늘로 흩날렸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대답하신 것 같았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미안했어요. 그 순간 정말 어머니가 곁에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묘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제가 직접 새긴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박영숙, 장주교회 수호기 2024. 36년을 기다린 사랑, 영원히 기억될 이름급 묘소 위로는 부드러운 햇살이 계속 내려앉고 있었고 개나리 꽃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잘 지내고 있어. 고마워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머니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것은 단순한 모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희망이었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끝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곁에 안 계시지만 그분의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환자를 돌볼 때, 준호의 손을 잡을 때, 지은이와 함께 웃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엄마,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은 참 아름다우셨어요. 사랑합니다, 엄마. 영원히.